네, 이제 이번에는 그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나왔던 그 배경이죠. 그래서 독일 삼인당의 우경화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삼인당은 이제 이념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독일 삼인당은 마르크스파와 라살파의 결합에 있었는데요. 마르크스와 라살의 노선 대립이 있었습니다. 라살의 이제 국가사회주의죠.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파가 일종의 타협을 한 게 고타강령이었고 1874년인가요? 그 다음에 1890년 에어프루트 강령에 의해서 마르크스파가 라살파를 이론적으로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 삼인당은 강령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선언하지만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어, 의회에 진출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를 통한 개혁이라는 이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선거를 통한 합법적 토대, 그죠? 이러한 기득권, 혜택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습니다. 1913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죠. 전국적으로 13,000명의 사민주의자들, 사민당 당원들이 지자체 의원에 당선됐어요. 이는 이제 지역 수준에서 사민당이 다른 부르주아 정당과 선거 협약을 통해서 맺은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정당이 이 부르주아 정당과 선거 협약을 맺는 것은 의회에 진출하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까지 약 10만 명의 당의 지지자가 사회보험과 고용정책 집행기구죠. 국가죠. 국가와 자본에 타협한 기구. 국가와 자본에 타협한 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독일 삼인당이 독일 자본주의 체제에 깊숙이 몸을 담게 됩니다. 베른슈타인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궁핍화, 막스의 주장이죠. 그리고 계급 구조의 단순화,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이자 대립이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진단을 하죠. 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가 가난해진 게 아니라 자본주의 위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됐죠.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궁핍화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 궁핍이 아니라 사는 게 팍팍해졌다. 사는 게 팍팍해졌다. 그래서 빵 대신에 수프와 뭐 일부 고기를 먹을 정도로 이런 물질적 삶은 개선될 수 있지만 자본가, 그죠? 자본가들에게 그 감독, 억압, 그죠? 그 사는 것도 옛날에는 뭐그 남편, 그죠? 가부장 한 명이 일을 하면 뭐 자식과 부인을 먹여 살려 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여성들도 가사노동뿐만이 아니라 이 노동시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게 각박해졌다. 이런 이제 궁핍화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순히 소득, 그죠? 물질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물질적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 궁핍화 이론이 틀렸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서 노동계급 안에 분화가 일어나고 또 자본가 계급 안에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자의 단순한 대립 구도도 현실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죠. 대량주의.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독일 삼인당이 이미 자본주의 내에 하나의 그 요소로서 자리 잡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란 국가 속에서 모든 개량을 위해 투쟁하는 거다. 점진적이다. 삼인당의 실질적인 민주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계급의 지지가 필요하다. 계급연합이 필요하죠. 선거, 후보가 아니라 야권연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이제 로자나 베벨, 카우치키 등 정통파가 이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민당의 지도부는 1899년, 1903년에 당대회에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거부를 했어. 겉으로는 이제 거부를 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삼인당이 이제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정치에 참여하여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맞죠. 그런데
국가에 대한 직접 행동으로 대계를 강요한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먼저 정면으로 대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장투쟁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대중투쟁도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방어적인 투쟁만 허용해요. 총파업도 선제적인 정치 파업이 아니라 방어적인 총파업. 어떤 방어적이냐?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3인당을 해산시키려고 할 때 이러한 애외적인 저항권적인 상황에서만 대중투쟁을 허용을 합니다. 카우츠키는 3인당이 혁명적 정당이지만 먼저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니라 역시 맞아. 방어적인 거죠. 애외적인 저항권적 사항, 자본가 정권이 폭력으로 탄압하지 않는 이상 먼저 선제적으로 부장혁명을 할 수 없다. 어쨌든 이는 혁명적 대기주의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했죠. 러일 전쟁의 후유증과 민중들의 경계난을 혁명이 발발했을 때 이때 이제 로자나 마르크스의 제자인 리브크네피트는 정치적 총파업을 해서 혁명으로 나아가자고 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총파업은 극단적인 탄압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극단적인 탄압 상황이 없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해서 독일에서 총파업을 할 수 없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이런 총파업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노조들도 정치적 총파업에 반대하고 당 지도부는 노조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당에 의한 총파업 투쟁, 당이 총파업을 지시하는 것은 노조의 생존과 노조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3인당은 1889년에 발족한 제2인터내셔널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어떻든 열강들의 전쟁, 제국주의들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노동자 국제주의, 연대 파업, 전쟁을 반대하는 파업 이런 것들을 지지했습니다. 당연히 전쟁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기 때문에 애국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3인당 의원들은 이제 1880년대 이후 제국의회, 이 제국의회라는 이제 독일 제국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에는 국방부 예산이 있죠. 독일 군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가까워지는 1913년에 3인당은 그 당시 예산이 자신의 당론인 직접세 시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서 예산에 동의했다. 즉 개혁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 예산에 동의하게 됩니다. 나아가 1914년에 세계대전이 임박했을 때 이러한 세계대전은 반동적인 러시아 정부가 그때 짜르 체제였죠. 그래서 전제정부, 독재정부, 이러한 독재정부에 대한 조국의 방어투쟁이다. 그래서 전쟁 국채 발행, 그러니까 전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됩니다. 1915년 12월에 초기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한 흥분이 사라지면서 좀 당내에 반성이 있었다는 거죠. 베른슈타인도 이제 이런 반전주의자였습니다. 좌파 의원들이 전쟁에 반대했지만 오히려 1916년 다수결에 의해서 3인당에서 축출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 독립사회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 관한 관점이 해소되면서 다시 3인당과 통합하게 됩니다. 반면 전전 국채 발행에 반대했던 로자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3인당을 탈퇴하고 스파르타쿠스단을 결성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봉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독일 공산당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독일 공산당은 어, 그 1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어떤 공산주의 세력, 혁명 세력이 성공했는데 독일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공산당은 사실 이제 봉기를 진압당하고 선거에서도 뭐 이렇게 별 큰
지지를 얻지 못하면 2% 이렇게 되죠. 많이 갈 때는 뭐 12%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나치 직전에는 14%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 동반다. 어쨌든 1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은 서로 적국이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그 자국의 패전, 그죠? 자국이 패전할 것을 요구하고 독일에 항복했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자국, 그죠? 자국의 패배와 독일에 대한 항복, 비애국주의죠. 비애국주의적인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 대한 협조, 애국주의적인 관점에 빠져있던 독일 다수의 정치인들, 독일 3인당도 마찬가지로 자국 패전과 내전이라는 러시아식 혁명을 독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수파 3인당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이를 통해 혁명을 실현하자는 레닌의 전략은 이제 스파르타스란에게 수용되었는데 이미 1차 대전 직후의 혁명 기간에 권력을 인수했던 3인당의 지도부들은 오히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혼란을 피하겠다. 러시아 혁명은 후진국 현상이라는 거죠. 국가의 전복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스파르타스란을 진압합니다. 독일 3인당이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는 독일의 황제 카이저가 러시아식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 3인당, 그 당시에 제1당이었던 독일 3인당의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의 지도부는 이미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데 그 국가 권력을 타도하는 혁명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스파르타스만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스만은 어떤 그 용기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정세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독일 3인당 역시 내전을 회피한다는 명분으로 독일 제국의 지배층을 청산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3인당의 지도부들은 오히려 제국군대, 그죠? 제국군대, 황제의 군대와 연합해서 스파르타스 반란을 진압했고, 이제 집권 세력이 된 독일 3인당은 그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헌법, 바이마르 헌법이겠죠. 바이마르 헌법을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어프루트 강령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애초에 주장한 대기업의 사회화나 대토지 소유의 폐지, 토지개혁 등은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다수파 3인당은 국가 재건을 위하여 지배세력, 황제 세력이죠. 타협했고 그 결과 기존의 체제, 대자본과 대지주, 군대, 정치, 사법부, 행정기관 영향을 미쳤던 구체제의 사회적 토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것이 이제 그 러시아의 혁명 당시의 정세와 1차 대전 이 독일의 정세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